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유동성 축소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이것은 조금 지난 뉴스이긴 한데 지난주 수요일쯤에 캐나다에서 주요국 중에 첫 테이퍼링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테이퍼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글로벌 유동성 축소의 시작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번 주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번 주 증시에서 체크해야 될 점은 없는지 이러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옛날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옛날은 아니고 올해 초 중국 상황으로 조금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가장 빨리 극복하면서 테이퍼링을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거든요. 기사 날짜를 보시면 2021년 1월 27일입니다. 1월달이죠. 설 앞둔 유동성 회수에 민감한 증시, 인민은행 역RP 매입 주목, 중국에서 전 세계 최초로 유동성 축소에 나섰습니다. 이게 바로 설 때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 역RP 시장을 통해서 증시의 유동성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었는데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갑자기 유동성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춘절 앞두고는 유동성을 뿌리곤 했었는데 이례적으로 유동성 축소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의 오버나잇 금리가 갑자기 급등했어요. 여기 보시면 중국 은행 간 오버나잇 금리인데 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서 은행과 은행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할 때 그만큼 프리미엄을 높게 쳐야 된다. 그만큼 돈의 값이 올라간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오버나잇 금리가 3% 이상으로 올라갔고 증시 자체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중국의 상해 지수를 잠깐 볼게요. 1월 달에 한참 올랐었던 중국의 상해 지수가 뚝 꼬꾸라졌고 2월 달에도 쭉 오르다가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중국의 상해 지수가 지속적으로 무너졌던 이유는 바로 중국 인민은행의 유동성 축소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증시가 오르려고 하면 유동성 축소가 나오고 또 오르려고 하면 유동성 축소가 나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곤 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 차원에서 조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중국은 증시에 과열이 나타나면 정책 발표를 통해서 증시를 찍어 누르곤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동성 축소뿐만 아니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계속 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중국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축소, 미중 갈등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은 중국 기업들의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미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의 자산관리공사 중 하나인 화롱자산관리공사가 디폴트 상황에 처할 뻔했는데 겨우 살아났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결국 화롱부실 인수하는 중국 인민은행. 중국에서 가장 큰 자산관리공사 중 하나인 화롱자산관리공사가 디폴트 위기에 빠졌었는데 이걸 정부 차원에서 살려줬다. 바로 이러한 기사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국에서는 유동성 축소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는 있지만 생각만큼 유동성 축소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바로 이런 식으로 디폴트 뉴스가 나오고 미중 갈등이 터지고 유동성을 줄이려고 하니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중국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중국은 기준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지금 중국이 코로나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탈출하면서 중국 이제 기준금리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이슈가 있었는데 중국이 좀처럼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유동성 축소가 어렵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중국의 사례를 잠깐 가져왔고요. 이번에 다시 캐나다 이야기를 볼게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기사를 다시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G7 국가 중 하나입니다. 즉 세계의 7대 선진국 중 하나라는 겁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자산 매입 규모, 즉 양적 완화 규모를 4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줄였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달러는 캐나다 달러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난해 10월 달에 이미 캐나다는 양적 축소를 단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에는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슈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때는 워낙 연준에서 돈을 꾸준히 풀어 제끼고 있었기 때문에 양적 축소가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네요. 어쨌든 캐나다는 테이퍼링을 단행하면서 양적 완화의 규모를 40억 캐나다 달러에서 30억 캐나다 달러로 줄인다고 했고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원래 2023년쯤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1년 정도 앞당겼습니다. 2022년도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좀 더 타이트한 정책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캐나다발 양적 축소, 전 세계 글로벌 양적 축소가 나타나는 게 아니냐 이러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두 가지 그래프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파란색 캐나다의 기준금리와
검은색 미국의 기준금리를 겹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둘의 기준금리는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시점은 바로 2008년 이 다음부터예요. 왜냐하면 이 다음부터 미국에서 사상 최초로 제로금리를 채택했고 양적 완화를 채택하면서 미국 내의 유동성을 무자비하게 뿌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잘 볼게요. 파란색 캐나다의 기준금리가 툭 튀어오르는 부분이 있네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제자리인데 캐나다만 갑자기 금리를 올렸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때 당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경기 회복이 나오면서 캐나다에서는 경기 회복을 걱정해서, 즉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금리를 조금씩 올렸던 것입니다. 약간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한국과 캐나다의 기준금리를 겹쳐서 보겠습니다. 검은색은 신흥국인 한국의 기준금리, 파란색은 캐나다의 기준금리입니다. 2008년 이후에 캐나다와 한국의 기준금리는 방향성이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미국은 한참 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캐나다와 한국은 오히려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이러한 현상을 왔다 갔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미국은 지금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브라질, 터키,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지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아마 한국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즉 캐나다는 G7 선진국이긴 하지만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기 회복 구간에서는 다른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경기 회복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조금씩 찍어 누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통화정책이 발표된 수요일 그 다음날 목요일에는 ECB 통화정책회의가 열렸어요. 바로 유럽의 통화정책회의입니다. 이때 라가르드 총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부터 확실하네요. 테이퍼링 논의 안에 연준과 함께하지 않는다. 요즘 연준은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나 둘씩 꺼내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라가르드 총재는 딱 선을 그은 것입니다. 요약본만 간단히 보겠습니다. ECB는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양적 완화 규모, 속도를 유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의 첫 테이퍼링에도 유럽은 내 갈 길 간다. 나는 테이퍼링 없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요. 그 다음 줄 테이퍼링 논의 안 한다. 시기상조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6월 테이퍼링 설도 나돌긴 하지만 유럽은 다시 한번 양적 축소는 없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것을 강조한 셈입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을 잘 보면 캐나다는 양적 축소를 하고 있고 ECB, 유럽은 양적 축소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연준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4월 27일, 28일 이틀 동안 연준회의가 열려요. 한국 시각으로 4월 29일 새벽쯤이면 연준회의의 결과를 들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일반적으로 연준회의 전후를 기점으로 증시가 크게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커요. 다음 기사 하나 볼게요. 캐나다 중앙은행 테이퍼링 연준에게도 영향을 줄까? 지금 캐나다보다 미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캐나다가 테이퍼링을 시사했는데 미국도 당연히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연준회의 때에는 연준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캐나다고 미국은 미국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캐나다는 신흥국과 비슷한 금리 주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금리 인상을 하루빨리 시사했던 것이고요. 어쨌든 이번 연준회의 때에는 연준 의장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3, 6, 9, 12, 3월, 6월, 9월, 12월 이러한 연준회의 때 통화 정책에 변화를 줍니다. 4월달은 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연준회의는 특별한 변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를 자세히 볼 필요는 있겠죠. 혹시나 테이퍼링의 트라도 언급하게 된다면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성장에 대해서 약간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지난주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가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제조업 PMI, 서비스업 PMI 이런 건 역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성장이 강하게 나오면 미국의 국채금리는 상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1년 초반부터 미국의 국채금리가 1% 초반에서 1.7%까지 쭉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미국의 국채금리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채권을 사고 있다. 안전자산에 조금씩 베팅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강한 성장에 대해서 점수를 덜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둔화된 성장, 이것을 핑계로 시장에 일시적인 조정을 줄 가능성도 약간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이번 주에는 연준회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연준회의 전후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씩 조심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